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탄약과 포탄, 로켓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 대가로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 제공과 군사동맹 복원을 요구했을 것이며 북한이 원하던 것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기술이 ICBM의 재진입 기술과 로켓 엔진 기술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자체 기술이라고 홍보하는 백두산 엔진의 기술력이 보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게 뻔합니다. 이에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에서 가장 핵심은 누가 먼저 ICBM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최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ICBM 기술은 북한보다 더 높은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누리호입니다. 한국은 2022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여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고 이후 3차례 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 기반 기술은 사실 ICBM의 추진 방식과 동일하고 한국은 이미 ICBM 핵심 요소인 재진입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재진입 기술을 완성할 계획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세계 최초로 SLBM을 탑재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자 미국 쪽에서도 계속 한국 핵무장 발언이 나오고 있는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규 잠수함용 수직발사관 개발 사업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한국이 비밀리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초특급 계획이 드러났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미국도 놀랄 스펙을 가진 한국의 계획, 한국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초특급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미국 최고의 전략 자산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부산작전기지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날 미군은 루즈벨트함을 기함으로 하는 미해군 구항모 강습단의 함정 및 항공기들이 다수 입항했는데 한미일 3국 공동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최근 북중러 군사동맹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의 다영역 합동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90대에 달하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를 가득 싣고 최상의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한 미 구항모 강습단의 대잠 공격작전을 수행할 잠수함이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은 1992년 이후 항모전투 집단 구조를 통합해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 해군 강습단의 훈련에는 기함 역할을 하는 항공모함 한 척에 각종 함재기를 보유한 비행단 그리고 3척의 이지스함과 한 척에서 2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이 전단으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각종 첨단 소나와 공격어뢰 그리고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한 공격 잠수함이 항모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이번에 부산항에 올 때 잠수함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잠수함과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사상 처음으로 자망타격 훈련을 공개한 도산 안창호급 이번함인 안무함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3,000톤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수직발사 체계 열세를 장착한 잠수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산 연료전지 장착한 AIP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안 그래도 정숙한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고요하게 잠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일본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 테스트에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해 한국의 방산 실력을 세계에 입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의 잠수함 수행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에 한국 잠수함과 미 구항모 강습단이 함께 훈련을 하도록 계획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잠수함의 위력은 림팩 훈련을 통해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1997년 취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박위함은 총 10척의 가상적함을 격침시켰고 1998년 이종무함은 LA급 핵잠을 포함 13척의 15만 톤 군함들을 격침시켰습니다. 1999년 이천함은 퇴역 순양함을 상대로 어뢰 타격을 실시하는 훈련에서 첫 번째 시도만에 12,000톤급 오클라호마시티를 두동강 내어 뒤차례였던 우방국 잠수함들은 훈련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 첫 출전한 장보고함은 상대편의 모든 수상함의 가상어뢰를 명중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는데 대잠 감지 시스템을 뚫고 명중시킨 함정 중에는 미 해군의 10만 톤급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함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사령관에 의해 퍼펙트 장보고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이후 열리는 림페쿤연에서 미군은 한국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를 맡기지 않고 수색과 정찰 임무만 맡겼는데 이는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 싹쓸이하는 민폐를 끼쳐서 다국적 훈련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레전드 잠수함들의 실제 썰입니다. 반면 최근 중국은 자신만만하게 공개했던 최신 공구사형 전략핵 잠수함이 결함으로 인해 해수면 위까지 부상했다가 새벽 조업을 나온 대만어민 핸드폰 카메라에 포착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민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피치 못할 오작동이나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미 중국 핵잠수함은 자이든 타이든 자주 주변국 탐지 자산에 발각되어 여러 차례 망신을 당한 바 있는데요. 2018년 공구사명 공격 핵잠수함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수역에 들어갔다가 일본에 발각되었고 2021년에도 핵잠 두 척이 남중국해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영국 항모를 미행하다 항모 호위함정의 음파 탐지기에 포착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핵잠이 쉽게 포체되는 이유는 중국산의 한계로 인한 수중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산 매체들은 중국의 공구사형 전략 핵잠의 수중소음을 140데시벨로 평가하면서 미국 핵잠 대비 훨씬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는데 오히려 디젤 잠수소음은 100데시벨 정도로 핵잠수함보다 조용한데 한국의 잠수함은 타국 디젤 잠수함 대비 20에서 30대 정도 더 정숙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도 씹어먹는 디젤 잠수함의 끝판왕이 바로 한국산 잠수함인 것입니다. 한국의 3,000톤급 VLS 탑재형 디젤 잠수함 3척이 모두 인도되면서 이로써 한국은 사실상 핵탄두 운반체에 대한 모든 기술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진보된 핵탄두 운반체로 ICBM, SLBM, ALBM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은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은밀성 안전성에서 다른 방식에 밀려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발사 방식 중 최강의 효율성과 은밀성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데요.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다르게 거의 잠수 중 발사기 때문에 탐지와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핵은 없지만 핵 운반 기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각에서는 핵도 없는 한국이 왜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ICBM이나 SL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F-35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러 밀착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 내 찬성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만들어두면 언젠간 다 쓰게 된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전력을 다해 계획하고 있는 잠수함용 수직발사관 관련 계획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한국의 행보에 동북아시아 각국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잠수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규 잠수함용 수직발사관 개발 사업 문서가 공개되며 대략적인 스펙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문서를 통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수직 발사 체계뿐 아니라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SLBM이 6톤 이상의 탄두를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급 사거리를 가진 고위력 현무급 미사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위력 현무급이란 미국의 SLBM 개발을 계속 반대하자 한국이 그럼 핵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급 개발은 가능하겠느냐며 내놓은 한국산 괴물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으로 세계 7번째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력과 사거리를 배 이상 높인 신형 SLBM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공개된 문서를 보면 신규 잠수함 수직 발사관은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경이 1m에서 2m까지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모처 무인도에서 잠수함형 신형 수직 발사 체계를 시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스펙을 보면 직경 2m, 길이 9m,
내열 소재로 구성되어 여러 번 재발사가 가능하고 화염으로부터 발사한 냉각을 위한 첨단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신형 잠수용 수직 발사 체계는 기존 발사관이 1열로 6개로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2열로 5개 혹은 3열 3개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잠수함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수직 발사관 직경이 1m 정도에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더 강력한 SLBM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현무를 개량해 만든 시험 발사체가 아닌 본격적인 SLBM을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직경 1.8m 이상, 길이는 9m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천 킬로미터급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새로 개발되는 배치3 잠수함의 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배수형 또한 기존 배치1 잠수함에 비해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형 수직 발사 체계를 2열이나 3열로 배치하면 기존 3,000톤대 중반에서 6,000톤급 이상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비해 모든 조건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수직 발사 체계는 2m까지 직경이 커질 것으로 보여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SLBM인 블라바와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바는 기존에 러시아가 개발했던 SLBM을 축소한 최신형으로 기존의 15m급 전장에서 12m급으로 크게 줄었으며 직경은 2m 정도로 콤팩트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1톤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1만 킬로미터를 발사할 수 있으며 탄도 핵을 운영할 수 있어 러시아가 블라바 SLBM 전력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군이 개발하려고 하는 신형 SLBM 발사관은 1.8m 직경의 전장은 9m 정도로 대륙간 SLBM을 사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충분히 5,000km 이상의 사거리가 가능한 2단 로켓으로 1톤 이상의 핵탄두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전력을 다해 새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제는 SLBM 신형 발사관 체계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강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국과연이 깜짝 놀랄만한 한국의 미사일 신기술을 대거 공개하면서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건데요. 한국이 미사일 신기술을 하나씩 풀자 특히나 중국이 벌벌 떨며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유도체계에 있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을 노심초사하게 만든 한국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참다 못해 천무 다연장 로켓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등 막강한 화력으로 심상치 않은 경고장을 날렸었는데요. 천무는 역대급 탄을 내뿜어 화력을 마음껏 뽐냈는데 당시 훈련을 목격한 해외의 군 관계자들은 천무의 엄청난 성능에 다시 한번 화들짝 놀랬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 이상의 미친 화력에 천무의 인기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천무 도입을 점찍 거둔 상황으로 특히나 노르웨이가 유로사토리 2024 전시기간 중 한국관을 찾아 수출 논의를 진행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연장 로켓 도입을 검토해왔었는데 천무의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에 매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친 화력으로 전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구미를 확 당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군사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미친 화력 종결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국의 신형 항모를 단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킬러 미사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ADD와 함께 LIGNX-1 하나가 만든 대한미사일 공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ADD 시험장 내 지상 발사대에서 대한미사일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완벽한 성능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미사일 성능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국산 대한미사일에는 헤드에 공기흡입 부가 존재해 기존의 해성, 현무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의 대한미사일 야훈트 성능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훈트의 경우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은 히스키밍 방식으로 100%의 명중률을 보이는 등 최대 직경이 530mm, 발사 총중량은 1.5톤에 달합니다. 사거리의 경우 야훈트와 마찬가지로 500km에 달하며 순항 속도는 마하 3 이상으로 이외에도 스텔스 설계, 유도 제어 등 적함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의 발당 단가가 야훈트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1,000,000로 양산할 수 있어
향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신형항모 푸젠함을 자랑하던 중국이 벌써부터 갑자기 긴장을 타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최근 국과연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는 등 중국을 더욱 초조하게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작년 말 방사청은 제158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5,919억 원을 투입,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걸 확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 전투기를 물리칠 항공무장 개발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은 과거부터 미사일 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쌓았지만 항공무장 개발은 더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KF-21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실제로 이제 국산 항공기가 있기에 항공무장을 개발해서 체계 통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KF-21에 장착할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30년대 이후에 IRIS-T 추가 소요를 충족하면서 IRIS-T보다 우수한 무기를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사업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는 공군 F-15K, F-35A에서 쓰이는 미국산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최신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과연이 신형 미사일을 시험할 새로운 시험선을 건조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청해오의 5배 규모인 6,000톤급 대형 차기 해상 시험선의 CG가 공개되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ADD는 내년 3월 완공이 예상되는 동해 시험장 건설 후 연구개발 시험 및 해군 훈련 지원 소요가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6,000톤급 대형 차기 해상 시험선은 내년 7월부터 설계를 착수해 내후년 말까지 건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조 예산은 2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해상 시험선은 유도무기 발사를 위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KVLS-1, 2 발사대 2조와 발사 통제 장치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험 훈련 계층 및 통제 장비, 유도무기 해상 발사를 위한 함정 위치 유지, 안정화 기능, 유도무기 발사 차량 탑재 운용 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청해오는 연간 시험 진행 가능 일수가 120일에 불과한 데 비해 작년 해상 시험 요구 일수는 210일, 올해는 320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ADD 동해 시험장이 완공되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요격용 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 ADD는 1,500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동해안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동해 시험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이지스함에 장착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SM-2를 국내에서 발사할 수 없어 해외에서만 간혹 발사 훈련을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능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수직 발사 체계 KVLS-2 개발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함정에서 먼 거리에 있는 적 잠수함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 개발된 유도무기 홍상어, 적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해룡, 방어유도탄 해공은 함정에 그냥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국산 무기를 개발했다고 별도의 발사대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케 한 게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KVLS입니다. KVLS 개발 전까지 우리 함정은 미국산 MK-41 수직 발사 체계를 사용했지만 국내 개발에 성공하면서 2005년 진수한 구축함 왕건함부터 KVLS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기존 함대공 유도탄 SM-2뿐만 아니라 나머지 함정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기 위해 진화된 KVLS-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현재 개발 시험 평가를 완료했고 후속 운용 시험 평가와 규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말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건조 중인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 KVLS-2가 장착될 예정인데요. KVLS-2는 기존 KVLS보다 더 커지고 더 강력한 발사 플랫폼으로 더 위력이 강한 미사일이 화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함대공 유도탄-2와 함대지 탄도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KVLS-2를 통해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발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KVLS-2는 하나의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발사할 수 있는데 유도무기 표준화 설계를 적용해 같은 셀에서도 여러 종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에 기존 KVLS의 경우에는 홍상어는 홍상어 셀에만, 해룡은 해룡 셀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KVLS-2를 탑재한 함정은 설치된 셀 종류에 맞춰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셀수만 맞는다면 필요한 미사일을 몇 발이든 유연하게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대지 미사일만 탑재할 수도 있고 함대지나 함대함, 함대공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의 작전 효율화와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하나디펜스에 따르면 KVLS-2는 해군 전술 10호와 2체계, 함정 전투 체계와 연동돼 표적 정보 및 발사 명령을 유도무기에 전달해 탑재 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요. 발사 방식의 경우 기존의 KVLS-1과 같은 추력 발사 방식이며 집중 화염 처리되는 화염 방출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KVLS-2는 현재 함대지 탄도유도탄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기에도 문제가 없을 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KVLS-2는 우리 군의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으로 현재 시험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친 김에 우리 군은 국과연이 추진하는 대형 시험선에 새로운 수직발사 체계인 KVLS-3까지 추가할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현재 해상시험선 사용 소요와 미래 시험 지원 소요를 고려할 때 서둘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중국의 군비 증강 계획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도 서둘러 무기체계 성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움직임인데요. 대한민국의 엄청난 미사일 신기술 전력에 중국과 북한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4에 참가해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앞세워 본격적인 유럽 방산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영국의 제안한 자주포 K9A2 최신 개량형 형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 54문과 지원장비, 탄약 등을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 지은 데 이어 한국이 보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루마니아의 핵심 부대에 실전 배치되자 프랑스가 누구보다 열받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불과 올해 3월까지만 해도 프랑스산 휴대용 미사일을 도입하려던 루마니아가 왜 갑자기 한국의 신궁으로 마음을 바꾼 것인지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52조 원의 실탄을 장전하며 한국 방산을 풀패키지로 구매하려고 하는 루마니아의 상황, 이에 긴장한 폴란드와 체코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루마니아의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한국산 신궁을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루마니아가 도입한 LIGNX-1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한 기가 루마니아 군대에 배치되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현대식 대공 시스템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4일 루마니아 육군은 한국에서 배송된 신궁을 루마니아 지상군 주요 부대 중 하나인 제2보병사단 게티카에 전달했습니다. 게티카는 루마니아의 전술작전 부대로 가장 핵심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 루마니아의 핵심 부대에 배치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9천만 달러 상당의 신궁 54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기가 배치되었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뒤이어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기부터 휴대용 유도무기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 전투기를 다수 격추했고 스팅어 한 발에 500억에 달하는 수호이 34가 격추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이때부터 세계는 휴대용 지대 공미사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의 신궁 한 기가 실전 배치되었다는 보도를 가장 비중 있게 내보내면서 열받아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는 신궁 계약을 입찰이 아닌 정부대 정부의 계약으로 낙찰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유럽 5개국과 공동구매 계약을 통해 프랑스 미스트랄 3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 사이에 왜 루마니아는 유럽 5개국 공동구매 대열에서 이탈해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의 신궁으로 돌아선 것일까요? 한국이 만든 신궁은 그동안 한국군이 운용해본 제블린, 레드아이, 이글라, 미스트랄 등 외국산 휴대용 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미사일입니다. 신궁은 비례 항법 기술을 적용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뒤쫓는 대신 비행 경로를 예측하고 명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스팅어 미사일에 비해 훨씬 가볍고 명중률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스팅어의 반값도 안 되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미국 스팅어와 러시아의 이글라 등이 명중률이 60% 안팎인데 반해 신궁의 명중률은 90%대를 자랑합니다. 프랑스 미스트랄은 신궁과 명중률은 비슷하지만 신궁에 비해 무게가 5에서 6kg 가량 무겁습니다. 심지어 미스트랄의 가격은 대당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니 한국에 신궁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유럽 네티즌들조차 한국 방산무기의 유럽 진출 뉴스를 보며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루마니아는 신궁 한 기를 실전 배치하고 K9 자주포 54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K239 천무까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폴란드 역시 K2 전차 수출 2차 계약을 오는 9월에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계약은 한국에서 생산한 100여 든 대를 도입하는 것이고 2차 계약은 5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되자 그동안 방산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루마니아와 중동 쪽으로 방산 수출 시장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는 루마니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늘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계획을 위해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력 전차에 80억 달러, 보병 전투 장갑차에 32억 달러, 미사일에 약 21억 달러 등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전차와 교량 전차 등 부수적인 장비 도입까지 고려하면 우리 돈 20조 원 이상의 무기체계 도입이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루마니아가 도입하려는 모든 무기체계는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것이라 한국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에게 약 20조 이상의 무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이유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빠른 납기가 주요했습니다. 물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이들 나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현지에서 500대를 생산하고 이후 유럽 내 한국형 전차 K2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AS21 레드백에 대해 현지 성능 테스트를 요구했는데요. 레드백에 대한 현지 성능 테스트에서 참가한 군인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이 테스트는 오히려 레드백에 대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현지 실전 테스트 팀장이었던 크시슈토프 한핵중령은 레드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계화부대 입장에서 보면 레드백은 21세기로 진입이다. 이전 장갑차인 BWP-1과 비교하면 50년은 도약한 셈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전투 차량에 대한 현대전쟁의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차량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매체 디펜스24 역시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보병 전투 차량인 AS21 레드백 테스트에 참가한 팀원들의 코멘트는 이 한국산 장갑차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성, 무기 작동의 직관성, 밤의 어려운 지형에서 정전 모드로 이동하는 이점, 즉 모든 차량 조명을 끄고 수동 열화상 시스템만으로 이동 가능한 야간 주행 시스템 등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하나는 호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생산 공장을 약속 기한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건설했고 대규모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K9 자주포와 탄약,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무기에 대한 빠른 납기만큼이나 빠르고 신속한 현지 공장 건설 능력은 무기 구매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또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는 11조 원 규모의 독일 레오파르트 2A 전차, 장갑차 도입 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독일 방산업체가 이탈리아 현지 공장 건설 불가 및 이탈리아 생산업체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지인에게 기술 교육을 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이후에도 숙련된 기술자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하나가 호주에 신속하게 군수공장을 짓고 그 지역사회가 바뀌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자신들도 하루속히 K9 자주포 공장을 짓고 또한 K2 전차까지 도입해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유럽에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들은 얼마 전 방산 전시회에서 레드백에 실제로 탑승해본 뒤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K9의 차체를 실제로 AS21 레드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생산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과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현재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레드백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외군 3회체 밀리타니는 이탈리아는 679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며 다르도 IFV와 이탈리아산 VCC M13 장갑차를 교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보병 전투 차량의 유력한 후보는 독일과 프랑스 합작회사의 링스 장갑차였지만 레오파르트 사업이 물거품되면서 이 사업 역시 불투명해졌고 그래서 결국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의 레드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과 달리 현지 생산, 현지 인력 투입 등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K2 전차 유럽 생산의 중심은 폴란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일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폴란드가 한국과 K2 전차 2차 계약을 빨리 할 수 없거나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방산업계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했고 루마니아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K2 전차 구매와 함께 루마니아의 노후화된 철도 인프라 개선에 현대로템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도 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K2 전차 구매 생산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 투자에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뿐만 아니라 철도도 생산한다. 인프라, 특히 도로 철도 현대화에 있어 현대로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방산에 이어 철도까지 한국과 루마니아의 협력 확대가 기대되자 조급해하며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2차 계약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유럽 수출의 허브가 되기 위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루마니아가 K9 자주포에 이어 장갑차까지 한국산을 고려 중인 상황이 알려지자 지금까지 독일의 앞마당이었던 체코도 다급해졌습니다. 최근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이 실물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까지 다양한 K방산 무기들을 전시하자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에 쏠렸습니다. 그 중에서 체코도 있었습니다. 체코의 주력 전차는 T-72 전차로 기갑 전력은 많이 붕괴되었으며 여기에 자주포는 다나 자주포 50문과 프랑스에서 도입한 카이사르 자주포 60문 정도입니다. 차륜형 장갑차도 구소련제가 대부분입니다. 체코는 독일 방산업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독일과 레오파르트2AA 전차 도입을 위한 협상을 해오고 있었지만 독일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자세와 한 대당 400억 원에서 600억 원이 넘는 독일 전차의 가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독일과 협상을 하다가 난항을 겪다가 대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빠르게 전력화하는 것으로 보면서 체코도 이제 한국산 무기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보면서 동유럽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입소문이 자자하고 지금이야말로 체코도 마음이 움직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흑표 전차가 생산되면 폴란드로부터 흑표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루마니아가 그랬듯 체코도 정부 차원의 대규모 협상단을 한국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으로서도 루마니아와 체코, 슬라비아를 묶어 방산시설을 만든다면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은 이러한 글로벌 러브콜 덕분에 올해 수출 목표 27조 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신무기와 새로운 전술이 쏟아지며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해군력이 없다시피 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러시아를 상대로 해전에서 우위를 점한 끝에 흑해 제해권마저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전 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한 미사일 공격에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슬라바급 미사일 순양함이자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전투함을 여러 잃은 러시아는 이제 수상함대 운용을 포기한 채 잔존 전력을 후방으로 대피시키는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을 흑해에서 몰아낸 우크라이나는 올 연말 건국 이후 처음으로 현대화된 전투함을 획득해 제해권을 완전 장악할 전망입니다.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의 새 전투함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아닌 튀르키예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튀르키예일까요? 튀르키예의 전투함은 아다급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해 자국 해군에 배치하고 수출성과도 제법낸 초계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헤트만 이반 바제파, 헤트만 이반 비오프스키라는 이름으로 두 척을 도입할 예정인 아다급 호위함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수출도 진행 중일 정도로 잘 팔리는 군함입니다.
튀르키예는 국가 차원의 수상전투함 건함 사업인 MILGEM 프로그램 일환으로 2,500톤급 다목적 초계함 아다급을 개발했습니다. 이 초계함은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상당히 우수한 초계함으로 특히 레이더가 우수하고 효율적 공간 설계 덕에 확장성도 좋은 편입니다. 튀르키예 해군과 파키스탄 해군이 각각 이 아다급 4척을 도입 중이며 말레이시아도 3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튀르키예의 군함 수출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군사와 안보 문제 전문 포털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연안 초계함 배치2 함정에 한국 방산업체 LIGNX1이 생산하는 단거리 함대 공미사일 해공을 장착할 것이다. 이것은 말레이시아가 튀르키예산 군함에 탑재할 주력 방공무장으로 한국산 미사일을 지정했다는 말이었는데요. 대체 해공은 어떤 무기이길래 말레이시아가 튀르키예산 군함에 탑재해달라며 요청까지 한 것일까요?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의 보도 전에도 이미 네이버 뉴스는 지난달 6일부터 9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인 DSA 2024 관련 기사에서 말레이시아의 연안 초계함 배치2 함정의 대공미사일로 한국의 해공이 선정됐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네이버 뉴스는 해공이 쿼드팩 형태로 총 16발이 장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말레이시아가 해공을 도입한다면 해공이 공식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LIGNX1이 양산한 해공은 길이 3.08m, 최고 속도가 마하 2, 최대 사거리가 20km인 단거리 함대 공미사일입니다. 한국군은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하고 한국해군 주요 함선이 도입한 림 116램을 대체하고 근접 방어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해공을 개발했습니다. 해공은 초고주파 레이더 센서와 적외선 영상의 이중모드 탐색기를 이용해 전천후 운용이 가능하며 대함유도탄은 물론 항공기와 수상함정 등 다양한 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해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하나로 미국의 림 116램 미사일을 대체하려는 한국군의 대체 전략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말레이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군이 사용하는 CAMM-ER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튀르키예 해군의 오리지널 아다급에는 미국산 림 116램 21연장 발사기가 방공무장으로 탑재됩니다. 이보다 좋은 옵션을 선택한 파키스탄 해군용 바브르급에는 영국제 CAMM-ER이라는 고성능 방공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입하는 두 척에도 함대 공미사일이 실리는데 현재로선 프랑스제 VL 미카 미사일이 유력 후보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처럼 CAMM-ER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말레이시아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들이 도입하는 튀르키예산 전투함에 한국제 방공무기인 SAAM-400K 해공 탑재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의 이목이 해공에 쏠린 겁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신형 초계함용 방공무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개 경쟁 입찰조차 실시하지 않고 한국의 해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올해 5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DSA 2024에서 자신들이 구매할 신형 초계함 모형과 함께 한국형 수직발사관 해공 탑재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연안 임무함정 2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다급 3척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비슷한 함급은 대부분 함포 뒷부분에 수직발사관 구역을 두고 함대 공미사일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신형 LMS의 헬기 경납고 윗부분 양연에 각각 2셀씩 총 4셀의 KVLS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경쟁 입찰도 없이 그것도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한국제 함대 공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튀르키예 해군 아다급에 장착된 미국산 램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무기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9km로 매우 짧은 데다 수직 발사관이 아닌 연장 발사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램이 채택한 MK49 21연장 발사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미사일이 들어가는 게 장점이지만 목표물이 날아오는 쪽으로 일일이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표적을 동시에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한미사일이나 새로운 타격수단으로 각광받는 장거리 자폭 드론은 요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발사 후 표적 주변을 크게 우회하다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돌진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램은 이런 유형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램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함대 공무기인 영국제 CAMM이나 사거리 연장형 CAMM-ER인데요. 이들의 성능은 어떨까요? 이들 모델은 수직 발사관을 사용하는 최신형 미사일이고 성능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유 공간이 얼마 없는 아다급에 설치하기엔 덩치가 크고 가격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CAMM은 영국제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이 원형인데요. 원래 비싸기로 유명한 아스람을 기반으로 만들었기에 CAMM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이 미사일을 대량 도입한 폴란드는 발당 약 3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램 한 발이 12억에서 13억 원에 판매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이 같은 램과 CAMM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해공이야말로 말레이시아 해군으로선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해공은 KVLS 셀당 4발씩 장착됩니다.
한국은 각종 지원함에 큰 개조 없이 탑재하기 위해 해군 전용인 단축형 KVLS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덕에 말레이시아 해군 초계함에도 이렇다 할 개조 없이 해궁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해궁 사거리는 램의 2배인 20km 이상인데다 무선주 파수와 영상 적외선 시커를 모두 사용하는 덕에 명중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격도 발당 10억 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야말로 제한된 예산 안에서 방공무장을 골라야 하는 말레이시아 해군으로선 여러모로 적합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한국제 방공무기인 SAAM-400K 해군과 이를 발사하는 플랫폼인 KVLS의 장점은 최소 공간만 확보되면 어디든 장착할 수 있는 컴팩트함에 있습니다. 한국 천왕 봉급 상륙함의 경우 후방 크레인 1기를 철거한 자리에 KVLS 1세를 장착해 해군 미사일 4발 발사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큰 비용이나 리스크 없이 함정에 장착해 방어력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해궁입니다. 이런 유형의 함대공 미사일 VLS 운용법을 한국이 처음 고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캐나다 헬리팩스급 호위함은 선체 중앙 연돌 좌우에 각각 MK-48 VLS 8세를 붙여 16발의 ESSM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MK-48 16세를 설치하고 네덜란드 카렐 도어만급 통합 지원함은 헬기 경납고 좌측에 MK-48 16세를 일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해군은 닐스주엘급 초계함 후방갑판에 노출된 형태로 12세를 장착하고 플라이베피스캔급 고속정에도 같은 형태로 6에서 12세를 배치해 방공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세계 각국 해군이 MK-48 VLS를 선체에 추가 장착해 방공 능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함대공 미사일이 군함 생존성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 운용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실전에서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국산 KVLS에 해궁을 장착하는 조합은 MK-48 VLS ESSM 조합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이미 훌륭한 대안을 가진 한국 해군도 기존 군함에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궁을 발사하는 KVLS를 설치하면 종 지원함의 전시 생존성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최대 수송함 독도급 마라도함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은 SAAM-400K 해궁을 차기 호위함 배치2를 시작으로 차기 상륙함, 차기 기뢰부설함, 차기 대형 수송함 등 우리 해군의 주요 함정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에 해궁이 수출된다면 이제 해궁은 한국 해군을 넘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이름을 알리게 되고 K9 자주포, K2 전차 등과 함께 누구나 원하는 한국 방산무기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